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빌라 2층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결혼 5년 차를 맞이한 민수와 수진 부부가 사는 곳이죠. 민수는 올해 36살로 설비회사에서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나가는데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게 일상입니다. 수지는 34살로 동네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하루 종일 뛰어노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위로가 되곤 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하지만 월세와 대출 그리고 생활비로 늘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반찬 두세 가지가 전부였어요. 수진이 퇴근길에 마트에서 할인하는 반찬을 사와도 늘 부족한 느낌이었죠.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으며 오늘 일 많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수진도 덤덤하게 응 괜찮았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서로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하던 두 사람이었죠.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런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수지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SNS에는 친구들의 반짝이는 삶이 가득했어요. 누구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누구는 새 차를 샀다는 인증샷을 올렸죠. 누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수지는 그런 사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결혼 초엔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삭막해진 걸까? 수진의 마음속에는 점점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곤 했죠. 피곤해 지친 몸으로 침대까지 가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런 민수를 보며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을까?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번 달 공과금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두 사람의 대화는 늘 돈 이야기뿐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수진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과 함께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부부의 현실은 이렇게 팍팍했어요. 사랑도 대화도 점점 메말라가는 일상 속에서 수진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야, 수진이 너 온대 10년 만이네. 수진은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확인했죠. 동창회라 딱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일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동창회 간다고 말했더니 그래 다녀와 라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은 오랜만에 옷장을 뒤져 조금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나 싶었죠. 하지만 그래도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어요. 수지는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수지는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동창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어요. 다들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하며 서로의 근황을 물었죠. 누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누구는 자영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순간 수진은 그가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도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아이였죠. 당시에는 키도 작고 말수도 적어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선 도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도훈은 주변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창들이 도훈에게 몰려들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야, 너 요즘 뭐해 회사 차렸다며? 도훈은 웃으며 대답했죠. 응, 작은 스타트업 하나 운영하고 있어. 작은 스타트업이라는 말과는 달리 도훈의 분위기는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습니다. 동창들은 도훈의 명함을 받아들며 감탄했어요. 대표라고 적힌 명함을 보며 너 정말 대단하다, 부러워 라는 말들이 쏟아졌죠. 수진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도훈이 수진 쪽으로 다가왔어요. 수진아, 너 맞지? 오랜만이다. 수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응, 오랜만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훈은 수진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수진아, 넌 하나도 안 변했다. 그 말에 수진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안 변했다는 말이 칭찬인지 아니면 그저 그렇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훈의 눈빛은 진지했고 따뜻했습니다. 도훈은 수진에게 요즘 뭐 하며 지내냐고 물었어요. 수진은 솔직하게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 가르치는 일보람 있겠다라고 말했죠. 수진은 그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진도 도훈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회사까지 차리게 됐어? 도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대학 때 친구들이랑 작게 시작한 게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어. 겸손한 말투였지만 수진은 그 이면에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했죠. 동창회가 끝날 무렵 도훈은 수진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연락하고 지내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수진은 명함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명함에는 도훈의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수진은 계속 도훈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34살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도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수진은 여전히 빠듯한 살림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는 이미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진 채로 희미한 불빛만 거실을 비추고 있었죠. 수진은 민수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도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동창이었던 도훈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여유로움.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도훈과 민수를 비교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비교는 수진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수진은 이상하게 도훈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중에도 문득문득 도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수진은 도훈의 명함을 꺼내보며 SNS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도훈의 프로필 사진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게시물들은 화려했죠. 도훈의 SNS에는 성공한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에는 넓은 통유리,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는데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죠. 최근 게시물에는 외제차 핸들을 잡고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수진은 스크롤을 내리며 도훈의 삶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와인잔 사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랑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죠. 그날 밤 민수가 퇴근했을 때 수진의 눈에 들어온 건 땀에 젖은 작업복과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번 주는 진짜 힘들다고 중얼거렸어요. 현장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며 하루 종일 정신 없었다고 했죠. 수지는 그래 고생했어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수지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반찬도 어제 먹던 것 그대로였습니다. 민수는 불평 없이 라면을 후루룩 먹었죠. 수지는 민수를 보다가 문득 도훈의 SNS에 올라온 스테이크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는 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핸드폰을 다시 꺼내 들었죠. 도훈의 SNS를 또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훈이 새로 올린 게시물이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미팅이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멋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배경에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라떼 아트가 선명한 커피잔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수진의 마음속에는 점점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이었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민수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수지는 계속 도훈의 SNS를 확인했어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새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도훈은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거의 매일 새로운 사진을 올렸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또 이번 달 카드값 걱정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좀만 아끼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수지는 그 말에 짜증이 났어요. 알아,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쏘아붙였죠.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수가 물었지만 수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진의 마음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도훈과의 만남 이후 민수와의 삶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죠. 그때 수지는 결심을 했습니다. 도훈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핸드폰을 켜고 도훈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문자를 작성했죠. 오빠, 나 수진이야. 그날 동창회 정말 반가웠어. 예전 생각 많이 났어. 연락 한번 하고 싶었어. 메시지를 보내기 전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전송되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옆에서는 민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도훈의 답장이었어요. 수진아, 나도 반가웠어.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수진은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도훈은 한참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추억 이야기부터 지금의 삶 이야기까지 다양한 대화가 오갔죠. 도훈은 수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그 한 줄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말입니다. 수진과 도훈의 메시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 정도였던 메시지가 점점 잦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도훈이 보낸 좋은 아침이라는 메시지가 봐 있었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안부가 도착했죠. 수지는 그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도훈이 수진에게 제안했어요. 수진아,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커피라도 한잔할까? 기분 전환도 하고.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그래 좋아라고 답장을 보냈죠. 단순히 옛 친구와 커피 한잔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수지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도훈을 만났어요. 민수에게는 고등학교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죠. 카페에 도착하니 도훈이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도훈은 수진이 좋아할 만한 음료를 이미 주문해 놓았더군요. 너 달콤한 거 좋아했잖아. 기억나? 수진은 그 말에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신의 취향을 도훈이 기억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죠. 그때 그 선생님 기억나? 우리 반에서 제일 무서웠잖아.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의 주제는 점점 깊어졌어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행복해? 수진은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행복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게 부족했고, 불행하다고 말하기엔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사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 회사 일로 바쁘고 돈은 벌지만 정작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수지는 조금 의외였어요. 그렇게 성공한 도훈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니 말이죠. 도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 가도 아내랑 대화가 안 통해 애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야.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상황과 겹쳐보았어요. 민수와의 관계도 비슷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하게도 도훈과 대화를 나누면 위로가 되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느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카페에서의 2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도훈이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수지는 주저없이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수진의 마음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수진과 도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정도였지만 점점 식사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도훈은 수진을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수진이 평소에는 가볼 수 없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었지만 도훈은 친구 사이에 뭐 어때라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훈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도훈은 자신의 차로 수진을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사양했지만 도훈이 강하게 권해서 결국 차에 탔죠. 고급 외제차 안은 새차 냄새가 났고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습니다. 차 안에서 둘은 또 대화를 나눴어요. 창밖의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도훈의 말에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그래. 오빠와 있으면 숨 쉴 수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차 안에서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도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은 손을 떼어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훈의 손을 꽉 잡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고 그 순간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도훈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수진과 도훈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수진과 도훈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카페나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곳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도훈이 예약해둔 호텔 라운지였고, 때로는 외곽의 펜션이었죠. 두 사람 모두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지친 인생에서 잠깐 숨 쉬는 거야 라는 도훈의 말에 수지는 스스로를 계속 합리화했어요. 수지는 도훈과 만나는 날이면 평소와 다르게 옷을 골랐습니다.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했죠. 민수는 그런 수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 라는 수진의 말에 민수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만 했죠. 도훈에게는 이미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었어요. 도훈은 가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사랑이 없어. 그냥 아이들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거지.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죠. 수진도 도훈에게 민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는 착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죠. 하지만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설렘이 없어요. 그냥 익숙함만 남았을 뿐이에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로해주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편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이면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일하는 민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도훈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늦게 귀가했을 때 민수가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수진은 당황하며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라고 얼버무렸죠. 민수는 그래 라고만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수진은 깜짝 놀라며 아니, 무슨 소리야, 아무 일도 없어 라고 부인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수진은 불안했어요. 혹시 민수가 눈치챈 걸까? 며칠 후 민수는 우연히 수진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민수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알림 소리에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화면에는 도훈 대표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다음 주에도 보고 싶어. 민수는 그 메시지를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려보니 수진과 도훈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그날 카페 좋았지.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수진이 바람을 피우는 건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메시지 내용은 명확했죠.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샤워를 마친 수진이 나왔을 때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민수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현장 감독에게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사실은 수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수진은 그날도 친구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죠. 민수는 멀찍이 수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진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민수도 같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수진이 내린 역에서 민수도 내렸죠. 수진은 한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수진은 그 남자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민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수진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 민수는 호텔 주차장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수진과 그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5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다녀왔어 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응이라고만 짧게 대답했어요. 수진은 민수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별 생각 없이 넘어갔죠. 민수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며 도훈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호텔 영수증도 찾아냈죠. 수진의 가방에서 발견한 영수증들이었어요. 민수는 그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민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도훈의 회사를 검색해서 연락처를 알아냈죠. 그리고 도훈의 아내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도훈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지만 직원이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도훈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죠. 그리고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아내에게 연락할 겁니다. 제 아내와 바람난 것에 대해 알려줄 거예요. 민수의 메시지를 받은 도훈은 당황했습니다.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저기 이거 오해입니다.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는 걸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당신 아내 연락처 알려주세요. 도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다른 방법으로 도훈의 아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도훈의 SNS를 통해 아내의 계정을 찾았고 메시지를 보냈죠. 실례지만 급하게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남편에 관한 일입니다. 도훈의 아내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민수가 보낸 증거 사진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도훈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내는 도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이들은 무슨 죄야. 도훈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죠.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도훈의 아내는 즉시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도훈의 불륜 사실을 알렸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죠. 도훈의 회사 투자자들 귀에도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한 투자자가 도훈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표님 요즘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도훈은 부인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도훈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투자 철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부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도훈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이사회에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였죠. 도훈이 그토록 열심히 일궈온 회사에서 쫓겨난 겁니다. 성공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 원장이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원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원장실에 들어갔죠.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복잡한 일이 있으셨나요? 학부모 중 한 분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민수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렸던 거죠. 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륜 관련 이야기였어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신뢰 문제도 있고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수지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교사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수지는 할 말이 없었죠. 모든 게 자신이 한 일의 대가였으니까요. 직장을 잃은 수지는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마주볼 때마다 차갑게 대했어요. 이제 더 이상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수진은 매일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훈에게 연락해봤지만 도훈도 자신의 일로 정신이 없었어요. 두 사람의 불륜은 결국 두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도훈은 모든 것을 잃었고 평범하게 살던 수진도 직장과 가정을 잃었어요. 한순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두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수진과 같은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수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도훈과 함께 있던 그 장면이 떠올랐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말이에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오래전에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수진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어요. 수진은 그 서류를 보며 얼어붙었죠. 민수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너한텐 잠깐이었겠지만 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민수의 말에 수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민수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그리고 도훈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는 민수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문자 메시지, 호텔 영수증, 그리고 민수가 직접 목격한 장면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고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도 없었어요. 직장도 잃은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을 낼 수가 없었죠.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도훈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물러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태였죠. 첫 재판이 열린 날 법정에는 민수와 수진, 그리고 도훈이 각각 출석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었어요. 판사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합니까?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예, 인정합니다. 라고 작게 대답했죠. 도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사가 같은 질문을 하자 도훈도 인정한다고 답했어요. 두 사람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죠. 가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판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차례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민수와 수진의 이혼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수진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수진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도훈에 대한 상간소송 판결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도훈에게 민수에게 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도훈은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도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초라하고 지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훈의 아내도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고 도훈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합치니 도훈에게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번 돈 대부분을 잃어버린 거죠. 판결이 확정된 후 민수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빌라를 나가기로 했어요.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이제는 고통으로만 남아 있었죠. 민수는 짐을 꾸리며 결혼 초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진과 처음 만났을 때, 프로포즈하던 날, 결혼식 날, 신혼여행 갔을 때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 민수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수진도 짐을 꾸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남편도 없었죠. 부모님은 수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빠는 한숨만 쉬었어요. 도훈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곳이었죠.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은 도훈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아빠, 왜 엄마랑 헤어졌어? 딸아이의 질문에 도훈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두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끝났지만 세 사람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위자료를 받은 민수도 배상금을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치유할 수 없었죠. 모두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석 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작은 고시원이었지만 그나마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는 일상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게 달랐어요. 밤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수진이 외롭지 않았을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더라면 달라졌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으니까요. 민수는 소주 한 병을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말이면 민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 둔치를 걸으며 지나가는 연인들과 가족들을 봤죠. 예전에는 자신도 저랬는데 싶었습니다. 수진과 손을 잡고 걷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은 고향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죠.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밥이라도 먹으라며 방문을 두드렸지만 수지는 입맛이 없었어요. 밤마다 수지는 졸업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 속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18살의 자신과 도훈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로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땐 단지 친구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수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도훈과의 만남 첫 메시지를 보낸 것. 카페에서 만난 것 모든 순간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만약 그때 멈췄더라면 지금쯤 민수와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수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도훈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음식을 먹고 다녔는데,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어요. 회사를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까지 잃은 도훈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죠. 명품 시계는 팔아서 위자료를 갚는 데 썼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도훈을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다시 같이 살아? 아들의 질문에 도훈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나면 도훈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은 가끔 수진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고 연락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죠.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도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 달 후 도훈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직원으로 들어간 거죠. 예전에는 대표였지만 이제는 평사원이었어요. 월급은 민수가 받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도훈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민수는 어느 날 회사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맞선 자리였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동료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갔죠. 상대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해도 될까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상대방은 이해한다며 웃었죠.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은 고향에서 작은 마트에 취직했습니다. 계산대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는 일이었어요. 서울에서 보조교사로 일할 때보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했죠.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마트에 고등학교 동창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을 알아본 동창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수진아. 여기서 일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얼마 전부터. 동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수진은 시선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SNS를 확인했습니다. 동창회 때 받았던 친구들의 소식이 올라와 있었어요.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었죠. 수진은 자신의 프로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1년 전 것이었어요. 비교에서 시작된 욕망은 결국 수진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도훈과 민수를 비교하며 느꼈던 불만, 성공한 동창들을 보며 느꼈던 열등감.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죠. 지금 수진에게 남은 건 후회와 상처뿐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혼자가 되었고 수진은 모든 것을 잃었으며 도훈은 추락했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죠.